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가 막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로 가로수문을 열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이 노래 제목이 이제 많은 분들이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 노래 뭐 부르실래요?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밤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그 노래는 없어요. 제목은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죠. 사실 뭐 올바른 맞춤법을 찾는다면 잊힌 계절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만 뭐 어감상 우리가 부를 때는 잊혀진이 나을 것도 같고요. 잊혀진 계절, 10월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 이 잊힘이 슬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을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여건 되시면 우리 어르신들과 알록달록 단풍길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소소하지만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예쁜 추억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은 기억하고 싶은 계절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왜 저 혼자 했는지 궁금하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르신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니까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법률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갱상도 말로 턱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하는 치매 이야기.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기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2012년 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성무 변호사 등을 경험하고서 2018년 9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의 부드러운 소개 멘트를 듣다가 변호사인 제 소개를 하니까 역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지는 것 같네요. 전혀 안 딱딱합니다. 아주 부들부들하다 못해 보들보들합니다. 괜찮습니다. 10년 차이시니까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변호사라는 직업도 당연히 말을 얼추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본이. 누군가를 대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지난번에 전문의가 소개하는 치매 이야기에서 김병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연상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청취자분들께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또 혹시 변호사님 입장에서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뭐랄까 한마디로 말 잘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팁이? 방금 막 만났지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는 직업을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님 앞에서 제가 말을 잘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닥 저도 조리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말하는 걸 좋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정답을 말해도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판을 들어가기 전에 판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상대방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하고 대응할 멘트 등을 연습하고 들어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말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기술은 갈고 닦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연습이라는 거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역시 자신감. 네. 신뢰감을 주거든요.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빨라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러면 역시 그런 느낌 자체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리 그런 상황 가정하고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저도 강의나 교육을 나갈 때 반드시 2-3번 교재를 읽어보고 강의 시간도 한번 재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교육이나 회의 같은 참석하실 때 인사말을 좀 재미있게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님이 10월의 마지막 날, 아니죠. 잊혀진 계절이죠. 잊혀진 계절. 네, 잊혀진 계절.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청취자들한테 부담 없이 방송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 칭찬해 주시니까 매주 노래를 불러야 될 것만 같은. 고맙습니다. 어쨌든 말하기의 목적은 상대와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인사는 상대방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기억이 잘 나도록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연상 효과가 있는 것 좀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변호사님의 우리 말하기 꿀팁 아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치매 어르신은 타인과 소통을 잘 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인지 기능이 쇠퇴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과 그 요양, 의료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에서 권리 주체로서 스스로 이제 권리 행사를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님 모시고 치매 관련 생활 법률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 상담 중에서 법률 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저희 모아봤습니다. 어떤 사례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데요. 먼저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마치 공영방송 보면 나오는 멘트처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정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고 그 사례마다 정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답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작은 사실관계 차이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부분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요약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에 따라 결과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비겁한 별명을 먼저 하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작은 사실관계의 차이로도 판결이 달라지는 거는 가까이 어르신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드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3년 전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라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아버지가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 모으셨대요.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등해서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에 쌓여서 집안 정리도 되지 않고 해서 아버지께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으로 연금도 나오고 해서 본인 생활비에는 자식들이 따로 터치하고 싶지 않아서 작은 물건이니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로 아버지 댁을 자주 못 가다가 오랜만에 들렀더니 낯선 침대가 있는 겁니다.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침대라면서 500만 원을 주고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의료기기도 아니고 회사도 영세한 곳인 것 같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한테 이런 물건을 팔아도 되냐 따졌더니 자기들은 멀쩡해 보이는 분이라 치매인 줄은 몰랐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의 사례에서 침대를 구입한 계약을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상 성인은 법률행위, 예를 들어 물품 구입과 같은 계약 체결을 할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있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를 하더라도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한 계약도 유효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침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치매 환자가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통상 법에서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침해한 자의 가족분이 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와 같은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만 봤었을 때는 침대를 구입한 그 계약을 치매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이 사례를 보면 이제 판매자도 구매자가 치매 환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족이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 환불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해지할 수는 있겠죠. 그럼 아마도 침대를 이제 매도한 업체의 약관이나 관련 내용상 그거를 보고서 해지 여부를 이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네. 뭔가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약간 고구마 2개 먹은 듯한 느낌,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변호사의 답변이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여러 사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네네.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사연 주신 우리 치매 가족분에게는 그 침대 판매 업체와 어쨌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잘 협의를 하셔서 계약 해지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게 유산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파트는 제게 주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제가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지병인 당뇨와 치매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병원 뒷바라지는 물론 병원비, 생활비, 약값도 모두 제가 맡았습니다. 돌아가시기 2, 3년 전부터는 치매 증상이 심해서 병 간호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남동생과 저밖에 없는데 남동생은 타지에 산다는 핑계로 추석 같은 명절에나 한 번씩 오고 어머니 병 간호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안했는지 어머니는 남동생이 명절을 맞아 집에 오면 모든 가족들 앞에서 당신 명의의 이 아파트는 저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남동생도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이견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남동생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치매인 어머니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저는 어머니 상속 재산을 정말 남동생과 똑같이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상속 유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 역시 이제 법대 재학 시절에 처음으로 친족 상속법 수업을 들으면서 상속을 어떻게 받게 될까라고 생각한 거를 돌이켜 보면 당연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글쎄 치매가 아니셨더라도 가족 간 이런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주위에서 꽤 많이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례에서와 같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한 유언은 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따라서 남동생분과 민법상 상속 지분으로 공평하게 상속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언의 적합한 형식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오늘 방송 시간을 전부 할애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데 그 각 방식에 따라 절차를 갖추어줘야지만 적법한 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상속과 유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도 생각보다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례를 의뢰한 분과 같이 내가 더 어머님을 잘 모셨으니까, 다들 내가 이 아파트를 받는 것에 동의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유언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이 앞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만약 해당 방식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을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만약 어머님이 유언을 할 시점에 치매가 중증도 이상이셔서 과연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행위 능력이 있는 상태이냐라는 거에 따라서도 다툴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다 녹화해 놓을 수도 없고 그죠 상황이. 정리하면 유언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증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 절차를 갖춰야만 적법한 유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실제로 10년 정도 어머니를 돌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만히 안 됩니까? 예, 지금 아마 사례를 의뢰하신 분께서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간병을 하거나 각종 돌봄 등의 행위에 대해서 상속할 때 그 부분을 인정받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 기여분 제도라고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고,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서 그 기여분을 가산해서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상 이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간병이나 돌봄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다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과연 기여분이 인정될지 여부는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남동생분이랑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례 속에 주신 것처럼 10년 넘게 자녀가 동거하면서 어머님을 간병하고 돌봄을 하였으니까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정말 상속 관련된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여분 입장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또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장성한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하지만 그 돌보는 부모가 치매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사회적 말씀이 맞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요. 설명이 복잡한데 이 사례에 대비해 본다면 이 사례에서 만약 이제 사망하신 어머님이 그 어머님의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남동생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유류분의 권한이 있게 되고요. 이 사례에서 아파트 한 채만이 상호재산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지분의 4분의 1에 대해서는 남동생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이 조치를 한다 해도 결국은 뭐 한 4분의 1 정도는 동생한테 가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유류분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남매 간의 집안인데 가족끼리 좀 좋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병 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사실 치매 어르신을 10년 동안 모셨다면 그 고생은 사실 그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 고생하셨을 건데 사연 주신 분은 상속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전에 그 뭐랄까요, 이제 본인의 희생에 대한 남동생과 또 다른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것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속 분야 또 전문 변호사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꼭 상담 받아보시고 좋게 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보죠. 이 사례는 아내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데 간병비, 병원비, 수술비, 약값 등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 돼서 남편 명의로 된 땅을 팔고자 합니다. 아내인 저나 자식 중 한 명이 대리해서 계약하고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치매 환자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치매 환자를 위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 방안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중에서도 치매 환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명의 예금을 찾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마도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 때 잠깐 언급하셨죠. 뒤에 말씀하시겠다고 했던 그 네. 성년 후견제. 이 성년 후견 제도란 건 뭡니까? 민법상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후견인을 통해 법률 사무를 지원하고 대리해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 후견의 경우에 제보해 주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민법상 치매 환자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등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대구 지역 같으면 대구 가정법원이 되겠죠. 대구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가정법원에 심리를 거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성년 후견인으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견인의 권한으로 치매 환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필요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얼핏 들어도 가족들에게는 참 유용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법원의 접수 요 단어만 들어도 뭐가 확 큰 벽이 확 와닿거든요. 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근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네네.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년 후견 제도는 이와 같이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후견 지원 대상자, 피후견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사무를 지원하고 대리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시작된 법률 제도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 성년 후견 제도가 피후견인,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치매 환자겠죠. 치매 환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피후견인의 가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의뢰인의 사례처럼 치매 환자 등의 가족들이 치매 환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하다못해 인감 같은 공적 서류 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치매 환자를 위한다기보다는 가족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후견제도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피후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도 권리 행사의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번거롭게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구청은 안 됩니까? 예,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년 후견제도는 크게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후견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후견이 결정되는 경우이고요. 임의 후견은 사전에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후견인을 정하고 계약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후견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고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정도,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많이 하는 친족 후견의 경우에는 가장 권한이 강한 성년 후견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공공 후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에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상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임의 후견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본인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정서상 거부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제 아들 녀석이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후견이 된 계약을 지금 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선뜻 그러자꾸나 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반반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이제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성년 후견인 자격 관련돼서는 민법 제937조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법상은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파산 및 회생 결정을 받은 자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격 사유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후견 심판 청구를 이제 법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 중에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
그리고 피의견인의 의사, 그리고 이해관계인들, 통상적으로는 최선순위 상속인을 얘기하는데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말입니다. 자식 중에 한 명이 성년 후견인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네. 다른 가족이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차나 이런 과정들은 사실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이 없다, 가족 간 다툼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야, 모든 일은 예외가 있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복잡네.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 치매 환자인 어머님에 대해서 후견 심판 청구를 자녀 4명 중에 1번 자녀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번 자녀 본인이 후견인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4명, 1번이 청구를 했으니까 1번의 의사 묻지 않겠죠.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런 후견 심판 청구가 왔는데 동의하느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예시에서 자녀 1번이 3번에게는 동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자녀 2번과 4번은 이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1번이 아닌 자녀 2번이 후견인을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과연 자녀 1번이 적합한 후견인일지 자녀 2번이 적합한 후견인일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가사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피후견인이 될 어머님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요.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서 자녀 4명에게 다 의사들을 확인하고 어떠한 자녀가 제일 후견인을 좋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종종 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신상 관련, 그러니까 어디에 살 것이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와 같은 사무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 중에 적합한 1위를 선정하면서 재산 관련 부분, 예금이나 부동산 관리나 그런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사무 부분은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그런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등록한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후견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후견인이 될 치매 환자한테 재산이 많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후견인인데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들 중에 그 후견인이 만약에 피후견인이 사망할 경우에 더 상속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상속 지분은 동일한 거죠. 다만 이제 자녀들 심리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 관리를 하게 되면 상속 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는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맡기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전문 영역인 전문가 후견인을 활용해서 그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거네요. 이제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아직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벌써 오늘 그냥 가시게요? 아쉬운데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저도 오늘 진짜 처음 예. 팟캐스트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번 시간에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법률 사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게 만약에 한 번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치매 공공후견제도 소개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유, 우리 변호사님 나오시는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김기정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유쾌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기억나시죠?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